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지현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날도 급락을 보였었는데 한 주의 시작을 또 급락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급락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시장이 정말 안 된다고 손을 놔버리는 순간 정말 시장에서 소외를 받으신 거고요. 시장이 이렇게 빠졌는데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나,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냐, 약간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을 찾는 것이 빠른 회복뿐만 아니라 수익을 내는 데도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힌트라든지 시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우선 시장 자체를 우선 놓고 보게 되면은 오늘 거래소 대형주건, 중소형 코스닥이건 다들 급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시장에서 여전히 이제 자동차라든지 정유 섹터, 그리고 일부 화학 섹터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그래도 보여줬는데, 중소형이라는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가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하락이 나타났던 쪽에 이제 시내 면세점 발표가 토요일날 있었는데, 토요일날 발표한 종목들 중에서 선정된 기업도 사실 선반이 된 부분은 크게 결과적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반대로 시장에서 면세점 사업에 이제 선제 안 된 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아주 급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면세점에 대해서 시장에서 평가가 굉장히 좀 후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면세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테러 이 부분이 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굉장히 좀 악화를 시켜놨는데, 과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오히려 시장에서 이 부분이 셀링 클라이막스로 마무리를 해줄 것이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수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세를 보게 되면은 예전의 기억이 있는 거죠. 8월 달에 주가가 크게 무너졌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우려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따져보면은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내 면세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언제부턴가 이 면세점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 이런 쪽으로 약간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중국 관광객들이 앞으로 중국 자체가 성장을 하면서 중산층을 늘려가게 되고, 중산층이 늘어나면 그만큼 해외 관광도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소비도 많이 하겠죠. 사실 성장성을 본다면은 전혀 나쁜 성장성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만큼 소비를 할 것이며, 우리나라 비롯해서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국가들도 지금 상당히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 확장을 하고 관광 산업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국내 기업들이 면세점 사업이 앞으로 정말 계속해서 황금알 낳을 것인지 이거는 좀 따지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올해 들어서 시내 면세점에 대해서 결과 나온 걸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시내 면세점 사업을 이제 정부에서 계속해서 허가를 신규로 내주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 나왔는데, 화면이 좀 늦네요. 됐습니다. 자, 앞전에는 시장에서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라든지 그 외적으로 호텔 신라와 그러니까 삼성 계열이죠. 그리고 현대산업에서도 면세점 했었고, 그 외적으로도 면세점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선 롯데에서는 이제 잠실점을 하나를 소멸시켰고요. 사업이 이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SK 워커힐 관련해서도 면세점에서 사업권을 소멸했는데, 이들 주가는 상당히 오늘 많이 빠졌죠. 특히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성장 동력이 없어졌다는 쪽으로 시장이 해석을 해버리면서 오늘 20% 가까운 급락을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앞으로 긍정적인 쪽이 될지 부정적이 될지는 나중에 결과는 더 봐야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고, 새롭게 시장에서 부과된 것이 신세계 그리고 두산, 이 두 개가 남대문과 동대문 관련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부과된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 오늘 두산그룹주 같은 경우는 출발을 해가지고 거의 장중에 20% 가까운 상승을 보였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5% 정도 하락했으니까 마찬가지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뉴스에 사가지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란 말이 있듯이, 어떤 결과 나왔을 때 따라가려면은 항상 마진 속선 저하고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고점에서 투자하신 분은 바로 하루 만에 25% 손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면세점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기는 높지만,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서울 지역에 있는 시내 면세점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이 면세점들은 앞으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리커창 총리가 중국 국무원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이 이제 앞으로 이 출국을 하는 곳에 대해서 면세점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중국 내부에서의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이제 발표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발표를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점점 확대가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국내로 단순 쇼핑 관광을 오는 관광객 수들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 사람들이 자국에서 충분히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은 앞으로 국내 면세점에서의 사실 소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저는 전망하는데 캐파 자체가 커진다는 건 좋습니다. 다만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유는 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좀 되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면세점 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프라만 구축을 한다 해가지고 관광객이 오질 않죠. 일본이라든지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인들이라든지 해외 관광객들에 대해서 맞춤형 어떤 테마라든지 컨텐츠를 계속해서 개발해놨는데 아직까지 국내는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서의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와줘야지만 면세점 사업도 역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면세점 관련된 모멘텀이 사실 주가가 우리 호텔신라를 봐도 알듯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13만 원, 16만 원 갔던 주가가 이제는 9만 원대로 주저앉았죠.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서 기대치 높던 부분이 실제로는 그만큼 성장을 못 따라주고 이익을 냈지 못한다면 결국 주가가 상당히 고점에서 오랫동안 또 행보하거나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고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도 마찬가지였었죠. 앞전에 면세점 사업에서 딱 승인이 되면서 아주 큰 폭의 급등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급등이 나왔던 구간을 다 까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면세점은 무조건 좋다 이런 관점은 좀 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관련주가 있습니다. 오히려 면세점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쪽으로 초점 맞추는데 신세계에서 이제 이번에 그 명동 쪽 그러니까 남대문 쪽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죠. 근데 신세계가 지금 받아놓은 이 사업권을 실제로 이마트에서도 이제 신세계 조선 호텔이라고 해가지고 부산에서 2군데 그리고 인천에서 1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산에서의 2군데와 인천에서 1군데를 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세계 같은 경우는 신세계 DF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이 면세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려면은 이마트에서 현재 지분을 갖고 있는 신세계 조선 호텔에 대해서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룹 내에서 굳이 면세점 사업들을 나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 안 됐지만 신세계 DF에서 만일 신세계 호텔 조선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을 간다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 이마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매각 대금이 생긴 것도 있지만 계속 적자 사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년에도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오히려 적자 사업부를 떨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이마트 같은 경우가 저는 더 호재다라고 보고 이마트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가지신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신세계하고 기업 분할을 하면서 주가가 그 당시 33만 원이었었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국내 내수 소비도 침체가 되고 이마트가 중국에 진출했었는데 그 진출했던 것도 실패로 많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마트가 중국에 진출했던 부분도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최근 보게 되면은 전체 상가 패턴 안에서 계속해서 주가는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인데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하단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 그런 케이스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기간 동안에 투신과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물량이 계속해서 매집이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도를 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이제 분할 전에 갖고 있었던 지분은 거의 다 축소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면세점 관련해서 면세점 관련주를 보시기보다는 이마트를 앞으로 눈여겨보시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를 관심을 가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제 이마트 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자회사들이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손익분기점을 넘어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마트가 밸류적인 부분이나 향후 성장이라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면세 사업 관련주가 딱 떴다 해가지고 그쪽만 보시고 주가 막 급등 나올 때 그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신다면은 훨씬 더 오늘 예를 들어 이마트를 공략하셨다면은 이마트가 바로 3에서 4%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줬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접근하신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선은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제가 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테러가 일어나는 부분이 사실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나쁜 쪽인데
우리가 이제 증시를 보는 관점에서 사실 그동안에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신흥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흘러내렸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강한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신흥국에 대해서 오히려 유출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었는데 주가가 방향 없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없기 때문에 종목별로 등락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거래량 자체가 실리지 않는 종목은 계속 흘러내리거든요. 이게 밸류가 있던 뭐가 있던 간에 계속 흘러내립니다. 어떤 강한 모멘텀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시장에서 프랑스의 이 테러 문제가 시장에서 흘러내리던 기간 조정에서 가격 조정의 정점을 찍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는데 차라리 빠지고 나면은 나중에 기술적 반등이 되던 뭐가 되던 반등 나오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종목을 교체하거나 그런 과정을 하시기도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되는데 우선 시장에서 이런 테러가 뭐 프랑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 군데 있었죠. 특히나 대표적인 것이 2001년도 9.12 테러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물론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9.12 테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규모 자체도 엄청났었고요. 그리고 현재 세계의 금융의 중심 자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대규모 테러가 났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그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이런 대규모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국내 증시는 그 당시하고 물론 지금은 여건은 틀리지만 비슷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시장은 바닥을 찍고 방향을 돌리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었는데요. 실제로 9.12 테러가 일어났을 때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국내 증시가 이 당시에는 이제 IMF가 터지고 나서 IMF 조기 극복한다 하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움직였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카드 사태라든지 국내 자체적으로 문제 생기면서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박스권에 갇힌 상태로 거의 한 1년 가까이로 움직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거래 대금도 아주 죽어 있었고 시장에서 올라갈 모멘텀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박스권을 그리다가 결국 9.12 테러 나면서 크게 무너지고요. 오히려 그게 셀링 클라이막스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 시장에서 반등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시장을 볼 때 앞전에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꼭 이거와 같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현재 국내 증시가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셀링 클라이막스를 그려준다면 주가 자체도 반등이 되차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고민하신 건 뭐냐면 8월 달에 시장 자체에서의 대규모 급락을 봤다 이거예요. 대규모 급락을 봤으니까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크신 상태가 되셨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 안 좋고 하니까 이제 시장에서 만일 오늘 미증시가 또 빠지는 구조가 나타난다면은 투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은 지금 현재 프랑스 증시를 보니까 하락이 없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 부분이 크게 악재로 새롭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가 아시아 증시에서도 하락폭이 좀 두드러진 그런 케이스였는데 투자 심리에 약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죠. 근데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띠는 업종도 있었죠. 그 이유가 뭐냐? 여기서 이유를 간단히 찾아야 되는데 앞전에도 9.12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테러를 이제 뭐 어디가 주도했다 하면서 그 중동 지역에 대해서 테러 단체를 공략을 한다, 뭐 공습을 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그때도 한번 강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도 거의 비슷합니다. IS의 본거지가 중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대해서 이제 세계에서 거의 여론 자체가 이쪽을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을 IS 단체에 대해서 이제 공습을 해야 된다. 이쪽을 약간 분위기가 만들어진데 결국 그렇게 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과이 되니까 유가 자체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도 보게 되면은 유가 자체가 거의 2% 가까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유주라든지 이런 데는 호재로 좀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신흥국이 강세를 띄기 위해서는 조건 자체가 환율, 미 달러 인덱스 자체가 좀 꺾이거나 또는 유가 자체가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유가가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신흥국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달과 지금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8월 달에 시장에서 빠질 때의 악재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8월 달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문제가 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중국을 중심해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글로벌 경기 전체로 우려가 된다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가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하니 안 하니 불확실성이 점증되었던 구간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그 당시에 주가도 굉장히 크게 무너졌었는데 지금은 중국 증시 견조하죠. 오늘도 0.7% 정도 상승했으니까 중국에 대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는 현재 없는 시장인 거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은 거의 12월 달 확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 북한과의 문제는 현재 없으니까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크게 빠질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8월 달처럼 국내 증시가 무너지려면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가 떨어져야 되고, 기간 역시도 앞서 받쳤던 기간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받쳐줬었는데 다른 쪽에서도 매도가 세게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구간이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 있냐? 수급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수급을 보자고요. 앞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부분은 아니다. 왜? 금리 인상은 어차피 해야 돼요. 해야지만 중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를 시켜줄 수가 있고, 나중에 금리 인상의 속도 자체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거 없다. 다만 신흥국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전처럼 크게 빠지질 않는다고 본 건 왜 그러냐면, 이머징 시장 ETF 펀드 잔고를 보게 되면은 앞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에 테이퍼링, 그러니까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을 언급하면서 아주 큰 폭의 급락이 한번 떨어졌었죠. 이 당시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신흥국도 굉장히 크게 무너졌던 그 시장 시기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떨어진 것이 2015년부터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 부분이 나타나면서 한번 또 크게 출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와 굉장히 세게 떨어졌었는데, 이때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결국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타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럼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있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앞전처럼 강하게 던질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크게 던진 물량은 없다. 다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환율이 있다고 했었죠. 1,100원에서 1,150원. 그럼 1,000원에서 1,150원 넘어가면 뭐가 우려됩니까? 환차 손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매도만 계속해서 출회가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주식형 펀드도 마찬가지인데, 앞전에 8월 달에 주가가 크게 무너지니까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2,000포인트 근처를 넘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펀드 환매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펀드 환매가 나오다가 2,000포인트가 이탈했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펀드 환매 물량이 크게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급적으로도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앞전처럼 세게 떨어질 가능성도 없고요. 그 앞전하고 떨어질 때의 구조라든지 시장에서의 모멘텀 이런 것도 틀리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서 빠졌다라고 해서 시장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아직까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게 되면은 유럽 자체가 어떻게 되냐? 소비 경기가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니까. 특히나 유럽 쪽으로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유럽이 이제 앞으로는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경기 회복세가 위축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ECB 드라기 총재가 앞서 뭐라 했냐면, 유럽의 경기 회복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드라기 총재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은 있었는데 사실 기대치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해봤자 연장하는 정도, 양적 완화 연장하는 정도만 하지 않을까, 이 정도의 분위기였는데, 이제 유럽이 추가적으로 경기 회복세를 이로 인해서 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12월 달 드라기 총재가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내세울 때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로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증시의 하락을 막아주는 버팀목 역할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적으로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수 자체가 대형주, 특히 이제 내수나 이런 쪽은 여전히 비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에서 오늘도 내수가 중심 많이 빠지죠. 반면에 경기 민감해서 싼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같은 게 어떻게 돼요? 주가 빠진다면은 시장에서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면은 사실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우려를 할 부분이 없는 것이고, 내일 시장이 사실 중요하겠죠. 오늘로서 변곡일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우리 양봉으로 선물 같은 경우는 마감이 되었는데 종합주가 지수는 그렇지 못했죠. 왜냐면 투자 심리가 약하니까. 근데 오늘 예를 들어 미증시가 빠지지 않는다, 하락이 제한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내일 국내 증시는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오늘 이 문제가 시장에서 프랑스의 테러 문제가 결국은 셀링 클라이막스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대형 지수를 한번 볼게요. 왜냐면 종합주가 지수는 앞서 제가 중요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가격 위치가 1960이었습니다. 그래서 1960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해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갭으로 그냥 험하게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합주가 지수를 볼 때는 사실 지지라인 찾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태입니다. 실제로 뭐 상승폭이 50% 되돌림 이런 자리들 잡으시는데 약간 그런 어거지나 마찬가지고 실제로 현재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것이 베이시스가 돌아가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베이시스가 돌아갔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대형주를 받쳐주는 그런 흐름도 나타났는데 대형 지수를 보면서 얘기하면 좀 더 수월합니다. 우선은 대형 지수를 볼 때 상승 추세는 깨졌어요. 상승 추세는 이제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회복하려면은 아주 큰 폭의 급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급등이 나오려면은 지수로 따질 때 오늘 빠진 폭이 있기 때문에 3% 가까운 급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오늘 마감 지수와 지켜줬던 자리는 무슨 자리냐? 앞전에도 대형주가 좀 더 시장 대비해서 끌고 가는 주도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형주가 더 강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종합주가 지수는 전체 상승폭의 38.2%를 깼지만 대형지수는 그대로 유지를 해줬다 정도 되는 거고 거래량이 오늘 하락거래에 실렸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증가 나왔다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 61선 이상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이탈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등이 나올 텐데 우선은 반등이 나올 때 반등 자체를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다라고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추세대를 살려줘서 다시 한번 강하게 가는 것이 12월 초라든지 12월 FOMC가 끝나고 났을 때 움직이면은 당연히 이쪽 방향 가겠지만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그 다음에 바닥을 만들고 가냐 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선과 지금 현재 주가의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벌어진 건 뭡니까? 기술적 반등 역시 나타나기 수월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바닥을 만들 때는 두 가지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닥권에서 박스권으로 소화를 다 하면서 바닥을 다진 경우와 그 다음에는 거래량이 강하게 실려주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바닥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바닥 시그널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래량이 실렸죠. 선물 지수 30분 봉인데 선물지수를 보기 때는 11월 4일 날 고점을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쭉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갭을 오늘까지 해서 3개의 갭을 나타냈죠. 그 갭이 3개 떨어졌으니까 시장에서 갭이 떨어지고 나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실리지 안 실리냐 부분인데 오늘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앞전에 거래량이 가장 크게 실렸던 구간을 넘어갔죠. 즉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이 강하게 실린 양봉이 강하게 떨어졌고 이 자리대를 끝까지 지켜주면서 마감해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됐을 때 내일 갭상승이 좀 중요하긴 한데 갭상승이 잘 나와서 오늘의 고가 자리였던 241.8자리 전후에서 출발이 나온다면은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245 전후 이 갭자리까지는 매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폭마디가 3%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3%라는 폭마디가 절대 작은 마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디를 이용한 단기 전략이라든지 또는 종목이 어차피 다 내려와 있다면은 내려온 상태에서 종목의 교차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데 여전히 시장에서 자동차라든지 정유라든지 은행 이런 쪽이 여전히 시장에서 흐름이 좋고 IT도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을 잘 보시고요. 그 외적으로도 낙폭 과대 종목군에서 우선은 자리가 잡힌 쪽이 SK하이닉스라든지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이 좋기 때문에 단기 낙폭 과대주로서는 이런 두 종목 정도 같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다 똑같아요. 시장에서 빠지면 좋아서 아무도 없는 거고 시장에 빠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히려 시장에 빠졌을 때 바닥이라면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기회는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전 말씀드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추가 하락 나온다? 겁먹을 자리 없겠죠. 추가 하락 나와봤자 하락폭이 제한적일 테니까 그래서 그보다는 오히려 좀 빠진다 이쪽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바닥을 다진다 쪽을 생각하시고 신규로 현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부담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깡센클럽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전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지현 전문가였습니다.